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하나둘씩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MB 고소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정당한 승계라는 판결을 받은 한화그룹 3대 승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모로오카 야스코의 증오하는 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런 문구로 디자인한 공책을 팔던 문구 제조사 대표가 2년 전 사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아내의 직업이 바뀐다. 어머, 그 성적으로 연애는 어림없을걸? 이런 글귀가 박힌 공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나오던 해에 태어난 어린이가 30주를 넘었는데 아직도 이 사고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라는 단체의 지적대로 예뻐야 여자 구실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남자 구실한다는 말.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입시 경쟁을 합리화합니다. 언제쯤 우리는 각자의 사는 모습을 존중하는 사람 사는 사회에 이르게 될까요? 김보영 아나운서가 전하는 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 받아보시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 이렇게 밝히며 정부를 대표해 과오를 사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낙연 총리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을 응징하라 이렇게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일주기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을 위협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이 채택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국무위원장 암살, 일명 참수작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하거나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벌이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에 남경필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아버지로서 무한한 책임과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밝히며 거듭 사과했는데요. 앞으로의 정치적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피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밝히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은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문성근 씨와 김미화 씨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공익제보자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불이익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조직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 공익제보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입증을 포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없는 규정으로 불이익에 대한 분쟁의 경우 입증 책임은 불이익 조치를 간 조직이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제보자들의 평범한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지금 바뀐 것 같네요. 네, 오늘 밖에 있습니다. 제가 이사가 아직 완벽하게 다 안 끝나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요, 사무실에서. 녹음하는 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김영민 브리핑을 위해서 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배우 문정희 씨가.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하셨던데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여간 저는 문정희 배우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프로 개새끼라고 한번 크게 외쳐달라. 요게 이제 김영민 브리핑을 들으시는 3세에서 한 7세 정도 아동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하도 졸라대고 땡깡 부리니까 알았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예. 문정희 배우가 얼마나 들으면서 힘들고 짜증이 났겠는가. 그거를 또 표내지 않고 그래 그냥 한번 밥 먹읍시다. 요거를 또 마무리하시는. 참. 둘이 만나자. 저는 이 글자밖에 안 보였어요. 건투를 빕니다. 그래요. 우리 문정희 배우님 만나서 꼭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프로 개새끼 이렇게 반드시 제가 듣고야 말겠습니다. 시사평론계의 국민의당입니다. 제가 땡깡을 부리기 때문에. 예. 자, 오늘 주제가 블랙리스트 얘기예요. 그 MB 쪽으로 지금 포위망이 좁혀져 가고 있는 양상인데 김프로한테 그 이야기 듣기 전에 그저께 맘마이스 녹화가 있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나왔어요. 정두원 전 의원은 한때 MB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에 있을 때는 원세훈보다도 더 높은 자리, 또 MB와 더 지근거리에 있었던 정두원 전 의원이었어요. 인수위 할 때까지만 해도 뭐 굉장히 신망을 받고 있는 뭐 가신 중에 가신이었으니까요. 그런 정두원 전 의원, 지금은 뭐 MB에 대해서 애정이 있을 이유가 없는 입장인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MB가 이렇게 쉽게 잡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공소시효도 많이 지났고 MB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 시민들, 촛불 시민들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도 그 의견에 10분 동감하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완급 조절을 해서 감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MB를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저를 트랩에 몰아넣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죠. 왜냐하면 너무 앞서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분위기를 타서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정치권에서 MB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경우에 저는 억울하게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흥분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그래서 구체적인 액션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검찰에 출석한 김미화 씨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MB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고소고발도 하고 그런 방침도 밝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뭐 액션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액션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곧 MB가 소환돼가지고 뭐 잡혀갈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면 야, 왜 검찰 속도를 안 내냐? 왜 이렇게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처벌을 안 받냐? 야, 처벌이 이렇게 가벼운 거냐? 라면서 이제 막 들떠가지고 반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아무 죄가 없는 사람한테 정치적으로 보복을 한 프레임을 씌우기 딱 좋을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근데 MB의 그 수많은 비리 의혹 중에 하나라도 안 잡힐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성동격서 병법을 이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고소 고발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MB가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지 않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을 때 아마 MB의 전혀 다른 들춰지지 않았던 뭐 이런 좀 커다란 구찌의 수사로 소환을 하더라도 MB는 그런 혐의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야 검찰도 여러 가지로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예. 이거를 지금 맞는 입장에서도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하고 말을 맞추고 막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랙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댓글 뭐 여론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것들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공소시효가 이제 지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료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힘든 구조인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으면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 검찰 조직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들로부터 뭔가 그래도 조금 예쁨을 받을 수 있는 구석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MB 수사를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수 정권에 반발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워낙 이제 MB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동안 뭔가 해왔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MB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조금 받을 수 있다면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 중에는 나쁘지 않다. 근데 그러려면 제대로 쳐야 되고 제대로 성공하려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지고 너무 많이 까졌어요. 블랙리스트라든지 국정원을 이용한 댓글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까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정상적으로 수사는 하겠지만
오히려 MB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사건은 따로 아마 조용히 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 검찰에서?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김프로를 일종의 쓰레기로 보지만은 검찰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제가 신뢰를 합니다. 되게 맞췄어요. 쓰레기 중에서도 가끔씩 보다 보면 쓸만한 게 있어요. 그래요. 여간 검찰이 뭔가 MB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썸씽을 지금 하나 잘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공수처가 생기고 경찰에게 수사권이 조정이 돼가지고 뭔가 상당 부분 권한이 넘어가고 자기들이 누렸던 많은 역할과 권한들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본전을 지킬 수 있으려면 뭔가 하여튼 지지를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MB를 타겟으로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기획수사를 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게 맞는데 뭐 MB가 법과 원칙을 들이댔을 때 피오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좀 밝혀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도 이걸로 수사가 들어오겠지 하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전혀 새로운 아이템으로 치고 들어와야 성공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검찰 내부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뛰고 있을 거라고 보고 MB가 굉장히 청렴결백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영악하고 교활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비난을 사전에 자르고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딥입한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로 걸려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은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하여튼 제대로 파가지고 수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자. 그러면 분명히 뭐 찬바람이 불고 다음번 봄이 찾아오기 전에는 뭔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정두원 의원이 그저께 했던 말인데 어제 MB 측으로부터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했던 잘못을 MB한테 덮어씌우지 마라. MB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는가. 이런 식의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꽤 많이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 MB 캠프를 떠난 정두원 전 의원조차도 복창하게 만들었으니 이자들이 이게 뭐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을 감옥에 보낼 수만 있다면 자긴 진짜 모든 걸 다 걸 수 있다. 목숨까지 걸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쉬운 일 같았으면 뭐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얄밉게 요리조리 빠지면서 지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굉장히 영악하고 교활하게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9년 저희가 답답한 시간을 보내면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탄핵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어느 한편에선가는 정의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희망을 걸고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절망하고 살기에는 너무 팍팍하잖아요. 네. 김프로는 뭐 짚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MB를 위한 모종의 선물 준비하고 있는 거. 이제 현직을 저는 떠난 상황이라서 뭐 그런 거를 내밀하게 실시간으로 캐치하고 이럴 여력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삿짐 때문에. 그렇죠.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김용민 브리핑 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기자 때도 매일매일 브리핑은 안 하고 그래도 하루씩은 룸이 있었는데 이거 뭐 거의 매일 다른 아이템을 막 해야 되니까. 또 SBS 있을 때는 뭐 2분 내외였는데 이거는 뭐 매일 15분씩 해야 되니. 그리고 이게 그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밑에 후배들도 있고 뭐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한데 뭐 밑에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야, 대신에 문정희 씨가 식사하자고 그러잖아. 문정희 씨가 그렇게 밥도 먹어주면은 나 같으면은 뭐 15분이 아니라 하루 한 150분도 하겠구만. 아니 문정희 씨가 사줬지 당신이 샀나? 당신 카드로 결제했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하지. 문정희 씨하고 식사하면서 뭐 돈이고 나발이고 뭐 생각이 나? 같이 옆에 있는데.
이 사람 봐라. 진짜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어?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가깝고 또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제가 뭐 직접적으로 지금 막 내용을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굉장히 바쁘고 뭔가를 분주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검찰이 최선을 다하려고 뭔가 노력을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찰이 조금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걸고 있습니다. 우리 MB도 나름 대비하고 있겠죠? 그럼요. 그 사람이 그래도 가진 돈이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 것으로 이제 코스프레는 하셨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재력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뭐 돈과 권력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겠죠.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서 그런 콩고물을 기대하면서 부안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결코 간단한 싸움은 아니에요. 물론 이미 진 권력이고 끈이 떨어진 권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박근혜 최순실 때처럼 막무가내로 그냥 밀실에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몇몇 사람의 사익을 위해서 전부가 모르고 돌아간 이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해관계로 서로 이렇게 얽혀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좀 뭐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죠. 알겠습니다. 그제 정두원 의원 방송하고 좀 허탈했어요. 이대로 또 MB를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김프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뭔가 좀 새로운 힘이 샘솟는 이건 뭐 마치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발견한 듯한 그런 보람감입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문정희 배우님 오늘 브리핑 잘 들으셨죠? 문정희 배우님만 웃으시면 됩니다. 이거 뭐 방송을 이렇게 사적으로 막 이용해도 되나요? 규탄하고 내가 어디 파업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는 브리핑을 이렇게 사적인 도구로 활용해도 되겠어요? 규탄하는 의미에서 저는 파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거부. 네 사무실 이사가 안 되는 걸 왜 파업으로 미화해? 아니야, 제작 거부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KBS, MBC PD들을 이제 어제 오늘 모셔가지고 이번 주에 김프로쇼에서 그분들의 내밀하고 소상한 이야기를 이제 듣는 특집을 이번 주에는 하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김용민 브리핑에도 이 제작 거부를 해야 되겠다. 제작 거부를. 그래서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저 이완배 선배랑 다 모아서 조만간 행동에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악만 내야 되겠구만. 그럼 나는. 그렇지. 음악만 내야지. 그래서 저작권 위반으로 시원하게 한번 빅엿을 먹고. 그렇지. 벌금은 당신이 맞고.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어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청담동 80평 집에 혼자 사는 1982년생 이화여대생 얘기가 나오더만. 뭐 찝히는 게 있나? 아이 씨발 왜 때려? 뭐 내가 아픈 구석을 찌른 모양이구만. 아니 내가 팔관절이 쑤셔서 팔 운동한 거야. 그래? 그 MB 쪽에서 뒷조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 이화여대생 아버지가 청와대 경호원 출신이고 나중에 박지만 회사 사장도 지냈더라고. 근데 그 남자는 타워 팰리스에 사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딸이 어떻게 청담동에 그것도 80평에서 혼자 살 수 있어? 어이 씨발 이번엔 발로 내 얼굴을 때린 거야? 왜 이렇게 오버하지? 다리 관절은 어떤지 이것도 점검한 거라고. 팔만 점검하면 어떡해. 박씨, 뭐 물론 정치인이라고 가정사를 헤집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국민들에게
나는 남 모르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말한 당신 아닌가? 숨겨둔 자식이 있는 게 맞다면 당신은 거짓말한 거야. 으이 씨발, 이번엔 헤딩으로. 야, 목관절도 점검해야지.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 내 나이가 되면 알 거야.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걸. 그래? 그 운동도 중요하지만 잘 먹기도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정성농장 홍삼 추천해. 맞아. 정성농장 홍삼을 먹으면 다른 홍삼을 안 찾는다고 하더군. 홍삼 박사인 부자, 그리고 정성이 최고의 농작물을 만든다고 믿는 부자. 이 부자가 만드는 정성농장 홍삼이잖아.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어에 입력하거나 041-754-0884 041-754-0884로 연락하면은 되더라고. 그 추석 선물 딱이지 씨발. 뭐 씨발까지 할 건 없었는데 이 추석 선물은 9월 28일까지 신청해야 제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9월 28일까지 9월 28일까지 041-754-0884 041-754-0884 잊지 말라고. 근데 이런 PPL 광고가 불만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정성농장 홍삼의 주문 전화가 폭주해서 정성농장 홍삼 이성규 대표가 김엄마한테 전화해서 김엄마, 이젠 PPL 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호소하게 만들면 된다고. 정성농장 홍삼 먹다가 너무 힘이 나서 감옥문을 뜯고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래, 정성농장 홍삼을 더 많이 먹은 교도관이 당신을 붙잡아서 다시 빵에 집어넣으면 되지. 아, 그렇구나. 그나저나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혜훈이는 김치 게이트로 무너졌지. 남경 PD는 아들 마약으로 자빠졌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 사위가 마약했는데 왜 너는 건재하지? 닥치라고 씨발. 사위가 마약한 걸 왜 내가 책임을 지나? 아니, 그럼 누가 책임져? 마약 판 놈이 책임져야지. 그 마약을 왜 팔아? 팔지 않았으면 사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네. 그래. 그러면은 이재용이가 다 책임져야겠네.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뇌물을 받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박씨, 그 얘기를 재판장한테 가서 한번 해봐. 재판장 좋아하겠네. 중형 때리기 좋아지니까. 개전의 정의 안 보임으로 박근혜 사형. 문제나 내지 이 씹새끼야.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MB를 고소했어요. MB가 박원순 시장을 시장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것이 바로 박 시장 주장인데, 박 시장이 서울시장 되기 직전이야. 전이 아니고 직전 직함은 뭐였을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박씨, 아나? 알지. 1번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2번 참여연대 공동대표, 3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4번 동그라미 재단 대표, 5번 법무법인 원순 대표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새로 설치될 예정인 공수처. 이 공수처가 어느 기관의 약자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김용민 PD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를 선물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김용민 PD의 사인이 담긴 책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머문빌리지. 포털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PWDG89님, 이완배 기자님의 코너를 들으며 경제이론과 정치 이슈를 연결지어 생각해보곤 합니다. 물과 바람과 소리님,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님의 말씀처럼 언론이 망가지면 피해자는 우리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언론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pammer.co.kr입니다. 어제 끝말잇기 시작 글자 2년의 연이었는데요. 당첨자 눈빛 호소 공격님, 끝말잇기는 연결고리. MB 블랙리스트가 도화선이 되어 비리와 적폐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굼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쇼인 침대 추석 명절 할인 이벤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의 침대.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네. 선배들이 참 많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서 윤영찬 그리고 이낙연 두 분을 물어봤는데 또 나쁜 쪽에도 선배가 많습니다. 이동관. 본인은 뭐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 특히 방송계 블랙리스트는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관여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모든 대한민국의 뜻있는 공영방송인들을 9년 동안 수명을 얼마나 단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스트레스와 굴욕감에 쩔게 만들었던 자가 이제는 또 거짓말까지 하고 또 지난 대선에는 반기문 캠프에 합류해서 대통령 만들기에도 나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아일보 후배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동관 선배가 회사를 나가게 된 건 네. 편집국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후배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는 과정이 있어서 중간에 큰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사고에서 실각을 하셨어요. 결국은요. 예. 그래서 회사를 나가셨는데 그때 이제 후배들이 참 축배를 들고 우리가 잘 싸웠다 이렇게 서로 격려를 했는데 나중에 한 5년쯤 지나서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걸 우리가 안고 갔어야 됐다. 야 동아일보를 잘 만들겠다고 쫓아냈더니 나라를 말아먹더라 뭐 이런 얘기를 네, 뭐 죽어도 여기서 죽었어야 됐는데 더 큰 물에 내보내서 우리가 큰 실수했다 뭐 이런 농담을 하곤 했었습니다. 예. 다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잘못. 근데 중간에 큰일이란 게 뭐였습니까? 그 이동관 선배가 최측근으로 모셨던 편집국장이 조금 진짜 이상한 국장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 젊은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항명을 하고 편집국장을 쫓아내는 일을 저희가 한번 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편집국장이 몰아내고 났더니 이동관 선배가 최측근이어서 이제 같이 날아갔죠. 그러면서 편집국장 라인이었던 차차기 편집국장으로 촉망받던 이동관 선배의 정치적 생명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국장 편에서 굳건히 섰다가 네. 젊은 기자들이 뭐 쿠데타 비슷한 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성공하면서 이제 그쪽 라인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근데 그때 실패했어야지 동아일보만 망하는 건데 그때 성공하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이상해져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공영방송 종사자분들께 사과하세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때 좀 덜 싸웠어야 되는데. 예, 하여간 이동관 씨도 이번에 하여간 얼마나 이 나라가 무서운지를 한번 절실히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한화그룹의 3세 승계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재벌들에 대한 다양한 팩트들을 접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뭐 별의별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성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 압도적인 양대 쓰레기 가문이 현대 정식 가문하고 한화 김씨 가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부분 재벌들이 이런 부류지만 뭐 사람 패고 깡패짓 하고 이런 분야에서는 이 두 가문이 단연 독보적이에요. 이해욱보다도 심합니까? 보기는 이제 뭐 심한데 예. 대형 재벌이 아니니까 끼기에 조금 한 30대 그룹 정도 되니까 안 끼워주고요. 한 10대 재벌 중에서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너가 쓰레기인데 30대 재벌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거기도 끼워줄까요? 3대 가문으로 할까요? 대림가문 이씨 가문하고요. 예. 네. 족밥 같아서. 네. 거기는 뭐 빼는 걸로. 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송의 발단이 12년 전의 일입니다. 2005년에 그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그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주식회사 한화가 한화 SNC라는 계열사의 지분 66.7%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DK, 김동관 씨라고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에요. 예. 이 사람에게 굉장히 싼 값으로 팝니다. 제가 이 사람을 DK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임의로 붙인 이름이 아니고 실제로 한화그룹 내에서 이 사람을 DK라고 부릅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이동관이 DK입니까? 아닙니다. 이동관이 아니고 동아일보에서는 김병관 회장을 BK라고 불렀죠. 이동관쯤은 뭐 BK 이렇게 불러주지도 않았군요. 그 정도 급이 안 됐죠. 네, 그냥
좀 죄송한데 농담으로 받아들여주세요. 그런데 이동관 선배 별명은 똥관 선배였습니다. 똥관.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좋은 우리말의 별명이 있었군요. 그건 좀 애정을 가진 별명이어서 그렇게 나쁜 별명이 아니니까 좀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냥 똥관 선배 이렇게 불렀죠, 저희가. 본인도 알아요? 알죠, 당연히. 그 선배들 그런 별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애칭 같은 거라서 다들. 그런 꼰대들일수록 존나게 화내는데. 이동관 선배는 화를 내셨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친하게 지내질 않아서. 그 예전에 제가 어디 케이블 TV 있었을 때 우리 상무인가 전문가 기억도 안 났는데 그냥 막 하도 그냥 꼴통짓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꼴통이라고 할 수는 없고 GT라고 했어요. GT. 참신한데요. 꼴통의 영어 약자.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GT라는 자신의 별명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다 GT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혀가 짧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노사협상 중이었는데 네. 말문이 탁 막힌 거예요, 다들. 꼴통이십니다. 이럴 순 없고 그래서 제가 굿티처라고 얘기했습니다. 굿티처. 예. 나이스 순발력이십니다. 예. 그 인간 아직도 자기를 굿티처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예. 네. 근데 이 DK한테 한화가 지분을 66.7%를 얼마에 넘기냐면 단돈 20억 원에 넘깁니다. 근데 이제 소송의 발단은 경제개혁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이걸 너무 싸게 넘겼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판 하나 쪽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이게 지금 소송의 요지예요. 그런데 소송이 이것만 걸려서 그렇지 당시 하나 SNC라는 회사 지분 66.7%는 DK한테 갔는데 나머지 33.3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는 김승현 회장이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DK의 두 동생인 김동원, 김동선 이 형제한테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하나 SNC라는 회사 주식이 아주 헐값에 이 삼형제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개혁시민연대가 추정을 한 이 지분의 실제 가치는 얼마냐? 넘어간 가격은 주당 가격이 5,100원인데 이 단체가 유출을 해본 가격은 주당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의 추정이 맞다면 16만 원짜리를 단돈 5,100원에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억 원에 넘겨받은 DK는 나중에 이걸 650억짜리를 20억에 넘겨받은 셈이 됩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다 630원을 쉽게 벌었다는 거죠. 이 소송이 1심에서는 원고 측 승소가 나서 DK 쪽에 넘어간 돈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는데 2심에서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SNC의 주식 거래가 정상이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결이었고 예. 지난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씨 삼형제가 사이좋게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 방식은 재벌들이 자식들한테 경영권을 승계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회사 주식을 자식들 이름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그룹 전체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죠. 하나 SNC라는 회사는 IT 서비스 회사인데 일감 몰아주기 무지 좋은 회사입니다. 하나 그룹사가 몇 개인데요. 매년 이 그룹사가 이 회사한테 IT 서비스를 맡겨요. 그러면 매출이 엄청 늘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80%가 넘어요. 제가 과거에 삼성 이재용이 삼성 SDS 지분을 싼 값에 인수한 다음에 그룹이 10몇 년 동안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줘서 무려 3조 원이라는 거금을 이재용한테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방식을 재벌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증권업계에서는 기업을 연구하는 연구원들, 주로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쏟아냅니다. 하나그룹 3세 승계 과정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그 시나리오들을 쭉 읽다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어떤 시나리오에도 김씨 삼형제가 상속세, 증여세를 내고 기업을 물려받는다라는 시나리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게 뷰떡인 겁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연구라는 연구원들조차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만연했는지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삼성 이재용 이야기 드렸죠. 3조 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땡으로 벌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씨, 정몽구 아들입니다.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를 만들 때 정의선이 여기 한 20억을 대요. 근데 물류회사라는 건 자동차를 운반해주는 회사죠. 당연히 현대차가 일감을 막 몰아줍니다. 이 20억이 지금 3조 원으로 불어 있습니다. 근데 정의선은 큰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진짜 짜잘한 삥땅도 엄청 많이 친 사람입니다. 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카 오디오를 만드는 회사예요. 당연히 느낌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되죠. 이 회사를 정의선이 인수하는데 낸 돈이 꼴랑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감 몰아주기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걸 300억 원에 팝니다. 300억 버는 건 얘들한테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더 해보겠습니다. 이노션이라는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입니다. 당연히 현대차그룹의 모든 광고가 이 이노션한테 가죠. 정의선이 이노션을 설립할 때 낸 돈이 꼴랑 12억 원입니다. 예. 정의선뿐 아니라 정의선 여동생 정성이도 12억 원을 내요. 그리고 일감 몰아줍니다. 2015년에 이 회사가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정의선 재산이 4천억으로 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뚜껑이 열렸던 게 뭐냐면 당시 언론 보도가 이랬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욕심을 크게 내지 않고 적절한 가격의 이노션을 상장시켰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4천억 정도는 살살 해먹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1조 원 정도 헤쳐드실 수 있었는데 정의선 씨가 워낙 겸손하고 착하셔서 한 4천억 원 정도 헤쳐드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SK 최태원 씨는 악질 중에 진짜 악질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한 4조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 4조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SKCNC라는 이것도 IT 서비스 회사예요.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얼마를 투자하느냐? 역대 최소 금액입니다. 꼴랑 2억 8천만 원을 여기에 넣어요. 그런데 2억 8천만 원이면은요. 저도 마련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지인 찬스 동원해서 돈 좀 빌리고 제2금융권 기웃거리면 저도 2억 8천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태원은 꼴락 2억 8천만 원 내고 거기에 일감을 막 몰아줘서 지금 재산이 4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들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벌 중에 이런 개떡 같은 짓을 안 하는 놈이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에게 대한민국은 천국인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 쉽게 벌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부자가 된 놈들이 정상적인 인간이기는 하냐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인간적인 면모로만 보면 한화 가문이 단연 쓰레기 오브 더 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삼형제가 3세 승계를 한다는 거죠. 이 중에 차남 김동원이라는 사람은요. 얘가 지금 31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김승현 보복폭행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예, 2007년 명동 한복판에서 깡패 느와르물을 찍은 그 사건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07년이면 김동원이 21살 때입니다. 21살 때 얘가 북창동 룸사롱에서 술 처먹다가 종업원들한테 쥐어 터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상식적이냐는 거죠. 21살이 애가요. 그리고 이거에 열받은 김승현 회장이 경비업체 직원하고 조폭, 쇠파이프 연장 동원하고 조폭들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명동파, 범서방파, 만보파 이런 애들이었어요. 이걸 동원을 해서 느와르물을 찍습니다. 섬뜩했던 건 이때 김동원이 눈을 맞아서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돌아왔는데 김승현이 보복한다고 때릴 때 얘네들 눈을 집중적으로 장갑을 끼고 때렸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하나라는 재벌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동원이라는 애는 그 난리를 쳐서 온 국민한테 이름을 알렸으면 자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고 친 지 4년 만에 2011년에 김동원은 자동차 뺑소니를 칩니다. 그래서 뺑소니 범에 대해서 벌금 7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또 화제가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젠 진짜 자제를 좀 해야죠. 그런데 2012년에는 이번엔 대마초를 피다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얘가 지금 한화에 3세 승계한다고 한화의 디지털 팀장에 돼서 한화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핀테크 사업을 주도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김동원이라는 철부지 청년을 만나면 꼭 묻고 싶습니다. 핀테크가 뭔지는 아냐고요. 이 핀테크에서 핀이 머리핀, 앞핀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김승현 회장의 막내 아들 김동선 씨. 나이가 지금 2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화건설에서 신성장 전략팀 팀장으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얘는요. 올해 1월에 룸사롱에 가가지고 종업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차에 태우고 연행을 하죠. 그런데 순찰차 안에서 또 난동을 부립니다. 경찰관들한테 쌍욕을 하고요. 발버둥을 쳐서 경찰차 좌석 시트를 박살을 냅니다. 공권력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애들은요. 그런데 이 28살짜리 또라이 청년의 난동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0년에 용산구 한 고급 호텔 주점에서 이때 여성 종업원들을 추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남자 종업원들이 말렸죠. 말리니까 열받는다고 이 남자 종업원들한테 마이크를 집어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박살을 내요. 그래서 입건이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0년이면은요. 얘도 21살 때예요. 그러니까 얘네 형제는 21살 때 룸사롱에서 사고 치는 게 종족 특성인 겁니다. 아니 21살이면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럴 때잖아요. 예.
그런데 호텔 주점을 다니면서 여 종업원을 성추행을 해요. 그런데 이딴 놈이 무슨 신성장 동력을 합니까? 인간 자체가 미성장 상태인데요. 신성장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지금. 장남 김동관 씨, 이 DK는 아직 사고 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이 친구 취미가 격투기래요. 특히 주짓수라고 브라질 유술이라는 무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DK가 이 무술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짓수는 사람 팔다리, 목 이런 걸 졸라서 부러뜨리는 무술입니다. 제가 그 오래된 종합격투기 많이 하여서 이 주짓수가 얼마나 위험한 무술인지 알아요. 그 왜 베테랑 영화 보면 조태호가 철창 안에서 격투기 연습을 하다가 스파링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리를 졸라서 인대를 박살을 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인대를 박살내는 무술이 바로 주짓수라는 무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걱정돼요. 이 김동관이라는 자가 경영을 하다가 열받아서 임직원들한테 막 암바 같은 거 걸고 기무라 같은 거 걸까봐 진짜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나그룹 임직원들은 무술도 잘 연마를 해야 되는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가 이상해져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어느 증권시장에서요. 전문가들이 기업 분석을 하는데 이 회사 주가는 앞으로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오너 지분이 높거든요. 이따위 분석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오너 지분이 높으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각종 혜택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 회사 주가가 오른다는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발간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실제로 재작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곳이 시비를 걸어서 밝혀졌죠. 삼성물산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합병이었습니다. 제일모직은 이재용 지분이 높고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두 회사를 합병을 할 때 이재용 지분이 높은 회사인 제일모직에 압도적인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삼성물산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합병 발표 당일에요. 삼성물산 주가가 상한가로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계산을 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손해인지 이득인지요. 단지 하나입니다. 이 합병이 삼성물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와, 합병하면 삼성물산 주인으로 이재용 누님이 오실 거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재용 누님 회사니까 몰아주게 할 거다. 주가가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서 상한가로 간 겁니다.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돼버리면요. 제가 좀 웃긴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5년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펀드에 가입한 게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 증시 이런 곳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잘한 정책을 펼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예전에는 500에서 1000 사이에 딱 갇혀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때 수치로 이게 증명이 됩니다. 역사적인 고점 1200을 돌파를 해서 주가가 2000 근처까지 갑니다. 요즘 주가가 2000 근처에 있는 건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그 기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국민들에게 직접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간접 투자, 장기 투자를 장려를 하면서 그 차원에서 본인도 개인 돈을 펀드에 두 곳인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바람직한 뉴스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하는데 막 개미 투자자 돼서 손해보지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맡기시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세요 독려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의도하고 강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요. 특히 부자들 자산 관리해주는 파이낸셜 플래너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가 뭐냐 찾아라.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소문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는 무조건 많이 오른다. 그래서 따라서 가입하자. 그러니까 펀드를 찾아라. 이랬던 겁니다.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라고 무슨 용변한 재주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냥 못 오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런 곳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펀드 가입했는데 이거 올려라고 말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산운용시장에서는 그런 비이성적 생각을 팽배합니다. 대통령이 가입을 했으니 몰아주기를 하건 무슨 짓을 해서건 그 펀드는 오를 거야. 이런 또라이 같은 생각이 확산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겠어요? 다 재벌들이 저짓을 해서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오너가 갖고 있으면 몰아주기를 해서 떼돈을 버는 사회. 이게 너무 당연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하나 SNC 주식을 쓰레기 삼형제에게 저가로 넘겼다는 소송을 낸 곳이 경제개혁연대라는 시민단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거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2010년에 이 경제개혁연대가 소송을 냈는데 당시에 소송을 낸 장본인이 바로 김상조 위원장이에요. 제가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저는 김상조 위원장이 언젠가 이 재벌들의 지배구조에 칼을 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김상조 선생님은 평생 그 문제를 붙들고 싸워온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이상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적임자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태연히 3세, 4세들이 수천억 원, 수조 원을 날로 먹는 일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될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마약사범, 폭행범들이 이런 회사를 경영하는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4세까지 넘어가는 일은 이제 막아야죠. 그런데 마침 우리에게는 김상조라는 훌륭한 공정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서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거부가 되는 일을 막고요. 경영자가 되는 일도 저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은 하나그룹 3세 승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자들이 30대 대기업을 이끌고 있다니. 그러니까요. 오너가 제일 쉬운 직업 같아요. 제일 쉽습니다. 예, 진짜 인생 날로 먹는 놈들이죠. 예. 이 자들에게 말이죠. 딱 일주일만 인생은 날로 먹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없어서 문제인데 저 진짜 알려주고 싶어요. 이거 공모하겠습니다. 공모. 제발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땀방을 보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교훈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라 경제적으로도. 노동자의 고충도 알고 노동정의도 알고 제가 폭군이 돼가지고 한번 응원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가능치도 않은 얘기고. 먼 미래 김용민 대통령 시대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정은이 기쁨조가 문재인 맞죠, 여러분? 그것만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또 90억을 준대요. 800만 달러.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김문수 전 지사는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한다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매국 행위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감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이번 대북 지원은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기구 WFP와 유니세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세계식량기구와 유니세프가 우리 정부에 공여를 요청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는 북한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과 임산부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과 식량 같은 현물을 지원합니다.
영양실조를 막기 위해 시리얼과 비스킷을 제공하거나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죠. 또한 지원 물품이 북한 정권에 전용되지 않도록 이들 국제기구들은 물품 배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기조에 반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세계식량기구와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권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이례적으로 한 차례 중단했을 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 역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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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뺀지, 빼뺀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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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뺀지, 빼뺀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독서실 갔다 왔어. 맛있는 야식 좀 해줘. 여보, 나 회식했더니 속쓰려. 해장국 좀 부탁해.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해결하지. 이제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세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지만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부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5도로 예상돼 늦더위가 사라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만날 책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은 일본의 인권운동가 모로오카 야스코가 쓴 증오하는 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증오하는 입. 예, 일본인이 만들었군요. 네, 혐오 발언이란 무엇인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일본에서 만연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이른바 증오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일본의 혐오 발언, 예, 사실은 원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국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했었는데 중국과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고요. 예. 요즘 뉴스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중국을 잠깐 접고 오늘은 이 책을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떠도는 이 혐오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을 열받게 했던 혐오 발언 뭐가 있습니까? 네, 먼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른바 MB 국정원에서 김대중 노무현과 5.18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혐오 발언들, 증오 발언들 유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신문을 잠깐 보고 있는데 예. 그 미디어 오늘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예. 게시물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망할 민, 빌주, 제왕화, 죽을 운, 얼동이라고 적은 뒤 진라인민공화국 순상교도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을 김미화해서 부르는 용어라고 비꼬았다. 순상교도들. 순상이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생님으로 불렀던 표현을 순상이라고. 네, 조롱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어서 홍어들이 대한민국 망하기 빌다가 재앙을 맞아 얼어 죽을 몹쓸 짓거리라고 민주화운동을 증오하면서 쓰는 말이 있고요. 예. 이런 말들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 그걸 또 김대중을 중국어로 읽으면 찐따쫑이라 해서 찐따라는 속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혐오를 조장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고요. 예. 이게 국정원 조작으로 일베를 통해서 대량 유포됐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1기, 2기 민주정부를 이끌었던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혐오 발언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예. 노무현 번지점프부터 시작해서 운지점프라고 얘기하죠. 입에 올리기도 참 지저분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국정원의 조종하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됐다는 게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한 말입니다. 예. 성소수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민중의 소리에 나온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채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명수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청문회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소아성애자, 시체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 허용까지 비호할 것이라며 인간의 파괴와 파탄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 주장했다. 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사냥하는 혐오, 증오 발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대량 유포됐던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다 드러나고 있듯이 문성근 씨나 김미화 씨나 김여진 씨, 네. 내가 다들 좋아하는 분들입니다만은 이들을 직장에서 내모은 건 물론이고 그 사람들을 희화하고 성적으로 모욕하고 영혼을 학살한 그런 자들 이면에 뒤에 국정원이라는 한 국가의 정부 조직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사냥하는 이 혐오 발언,
증오 발언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거고요. 독보소처럼 번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까지 옥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무로오카 야스코 선생의 증오하는 입이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이 증오 발언들, 혐오 발언들,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막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이 막말이 아닙니다. 이건 언어 오염 차원을 벗어난 범죄 행위고요. 영혼을 살해하는 그야말로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PD를 뭐 얘기할 때 막말 김용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맥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고 제가 아는 한은 그건 뭐 증오나 혐오하고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과거 정권들이 9년 동안 쌓아놓은 그 쓰레기들이 이렇게 터져 나온 걸 보면은 아, 저들의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증오 발언, 혐오 발언의 대대적인 유포였구나. 이 심증을 굳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증오에 관해서 특히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 재특들의 발언들이 대대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여라. 미립국자는 죽여라. 어서 목매달아라. 조선인. 똥 먹는 원주민 박멸. 이제 똥 먹는 원주민은 조선인을 얘기하는 거죠. 해충 박멸. 한국인 매춘부 5만 명을 때려 죽여라. 조선인 매달아라. 독을 먹여라. 뛰어내려라. 이런 식입니다. 바퀴벌레 쫑코를 일본에서 쫓아내자. 이 쫑코란 바보. 일본의 그 오사카 쪽의 사투리입니다만은 제1조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범죄자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혐오 발언들, 증오 발언들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몇몇 생각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전 도쿄 도지사가 있죠. 예. 이 사람을 이 저자는 차별 언어의 박람회, 우리말로 하면은 증오 발언의 백화점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인과 조선인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특히 중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민족적 DNA를 드러내는 범죄가 만연하여 곧 일본 사회의 본성을 바꿀 우려가 있다. 면서 이 중국인에게 범죄자가 될 DNA가 있다는 거죠. 예. 조선인은 더하다는 거고요. 이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너무 좀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도쿄 도지사까지 지낸 작자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증오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문명이 초래한 것 가운데 가장 나쁘고 유해한 게 할망구랍니다. 여성이 생식 능력을 잃고도 계속 사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죄라고도 하죠. 남자는 80살, 90살이 되어도 생식 능력이 있는데 여자는 폐경하고 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이 100살 넘게 살면 지구에 매우 나쁜 폐해라고 해요. 이게 일본의 그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이시하라 신타로의 발언입니다. 이게 믿깁니까? 믿기지가 않죠. 예. 이런 일본 극우 세력들이 아베 신조 수상도 마찬가지죠. 극우 세력들의 대대적인 지원 하에서 재특이나 넷 우익, 인터넷 우익들이 이런 걸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발언들과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일베를 통해서 국정원이 유포한 혐오 발언들과 낙차를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같은 맥락이죠. 소수자를 차단하고 자신의 그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혐오와 증오를 전염병처럼 유포한 자들의 행태들이 지금 이 무로오카 야스코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증오를 부추기는 우익들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증오의 피라미드라는 걸 얘기를 해요. 예.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혐오 발언은 폭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견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리고 편견에 의한 행위, 이어서 차별, 그리고 폭력, 급기야는 제노사이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증오의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 증오의 피라미드 속에서 혐오 발언과 증오 범죄가 아주 가파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인종적, 민족적, 성적 소수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나 일본의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 행각들에 대해서 한 채 성찰도 하지 않고 끝없이 아시아에 대한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우익들이 권력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못나게도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일본의 이 극우 세력들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조직을 동원해서 이런 혐오 발언과 증오 발언들을 대대로 유포했고 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영혼까지도 살해했던 거죠. 이쯤 되면은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김 PD도 네. 많은 부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워낙 만성화돼 가지고 배제당하고 뭐 불이익당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열받거나 뭐 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문성근 배우도 그런 말 했어요. 85년에 배우로 데뷔했는데 전두환 정권 때 아닙니까? 네. 배제당하고 고립되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민주정부 10년 빼고. 그래서 자기한테는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이 감흥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배우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또 이미지로 예술인 인생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이게 치명타라는 거죠. 특히 젊은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김 PD 얘기에 동의를 하지만 저는 그런 혐오 발언이나 증오 발언에 둔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같은 정도로 뭐 증오나 혐오를 뿜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사실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혐오와 증오를 하나의 범죄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증오 범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 발언이나 증오 범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예. 저는 이걸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책 의원이 성소수자를 향해서 뿜어대는 이런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혐오 발언들을 그냥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조금 익숙해진 사람들이야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지만 이게 확산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 혐오 발언이나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혐오 발언의 해악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궁극적으로 이 저자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혐오 발언이 소수자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공포, 흥분, 호흡곤란, 악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과도한 정신적 긴장, 고혈압, 정신질환, 자살까지 이르는 정신적 증상과 감정적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자 크레이그 핸더슨을 예로 들면서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계속되는 감정적 고뇌, 자신감 상실, 일탈된 감정, 자책 등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두려운 나머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해당한 영혼을 부여안고 얼마나 힘겨운 세월들을 보냈겠습니까? 예. 이 책에서는 제일 조선인을 예로 드는데 인종차별의 고통을 겪었던 생지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자살을 끝도 없이 고민하게 되고요. 이런 그 혐오 범죄로, 증오 범죄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을 사례로 예로 들면서 여러 노력들을 쭉 보여줍니다.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한국 사회도 이번 기회에 이런 증오 범죄나 혐오 발언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해야 할 거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가면은 이 증오와 혐오 발언들이 우리를 바로 덮칠 수 있다는 것. 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혐오가 나에 대한 혐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개인에게 끝날 뿐만 아니고 가족에게까지 이어지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동료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 벗들에게도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아울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에 왔는데요. 뜨겁게 환영해 주신 교민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포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저도 지지자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어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5주년이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기분은 좋았습니다. 지지자들이 3단 케이크 준비했다는데 맛은 좀 보셨습니까? 3단 케이크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 기자들이 무슨 대선 출마 5주년을 기념하고 3단 케이크까지 준비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관계자가 치워버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못 보셨나 봅니다.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이 쥐구멍이라면은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 숨으면은 큰일 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MB를 고소고발한다고 했거든요. 검찰이 MB를 수사할지 모릅니다. 사식 생각해 보면은 저는 MB 정부 때 정말 잘 나갔습니다. 포스코 이사회 의장도 하고 카이스트 교수도 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군에 제 이름이 올랐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MB가 감옥에 간다면 사식으로 알싸한 홍어를 넣어드리고자 합니다. 알싸한 홍어는 전통 재래 방식으로 숙성시켜서 맛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또 단계별 숙성으로 다양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MB를 생각해 주는 건 안 대표님밖에 없네요. 자, 수사에서 사식. 안 대표님이 끝말잇기 시작해 주셨는데 대통령님, 식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식물. 떨리는 소문엔 안 대표님이 식물 대표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그러던데 안 대표님은 당내에서 영향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측근이 서너 명밖에 없다. 사실입니까? 식물이라고 했습니까? 물기. 안구에 물기가 찼습니다. 이상돈 의원이 저보고 유치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표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물기. 기운. 안 대표. 기운 내세요. 내는 어제 여성정책 토크 콘서트 참석했다가 꼰대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트랜스젠더는 알아도 젠더 폭력 이딴 말은 모른다. 이러니깐 자유한국당 보고 꼰대당이라고 합디다. 아이고 홍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오신 여성분들한테 촌년이다. 아구통 날린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기운이라고 했습니까? 운빨. 홍 대표님 그 정도로 열받으면은 곤란합니다. 제2의 홍준표로 불리는 류여해가 제가 운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운도 실력입니다. 운빨이라고 했어요. 빨래. 우리가 서로 나를 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죠.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돌려야 하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시키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시설도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대표님
서울시장 출마 포기하셨나봐요.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빨래에 레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세요.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14번째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만났다.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변호사로서의 지향점이 같았고 인간으로서의 이상이 맞았으며 서로가 가진 꿈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두 사람. 노무현의 변호사 사무실은 1982년 9월 노무현 문재인의 합동 변호사 사무실로 전환됐으며 부산에서 노동과 인권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호가 노무현 변호사님 사무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있어. 어서 있어. 이쪽으로 앉읍시다. 예. 아이고, 마야. 문 변호사님, 저 두 사람 차림새 보니 딱 돈 없는 노동자네. 사무장님,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라 안 그랬습니까? 아니, 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지요. 솔직히 노동 문제 해가 돈 봅니까 어때? 돈을 벌 수도 있지요. 아이고 참말로 분명히 무료 변론하겠다 나서실 낀데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저기 저희가 돈이 좀 없어가. 괜찮습니다. 법을 잘 몰라가 당하는 불평등이 없도록 무료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이소. 아이고. 사무장님,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못 벌면 내가 벌면 된다 아닙니까? 아이고,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도끼인 개낀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살림을 아끼가 사는 게 낫지. 사무장님, 예. 손님 왔는데 커피라도 한 잔 주시면 안 될까, 예? 커피에 다 드려야지. 아이고, 속에 천불이 나가 오신 분들 같은데 냉커피로 드릴까, 예?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 이겁니까? 예. 어떻게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데요? 월급을 제때 못 받아가 월급 달라고 하다가. 아하. 월급 달라 했다고 회사가 해고를 합니까? 월급을 체불한 데다가 성희롱도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이 회사에 항의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 노조를 만들었는데.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를 당했다고, 예? 예. 노조 만들어가 근로기준법 지키라 요구했더니만 집단 행동했다고. 그게 업무방해라고. 해고도 당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회사가 아예 겁주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작심을 했네. 회사가 월급 많이 밀었다 했지? 월급이 얼마입니까? 잔업, 특근 다 해서 한 6, 7만 원 선 됩니다. 80kg짜리 쌀 한 가마가 6만 원, 7만 원 하지? 그럼 한 달 잔업에 특근까지 꼬박해가
80kg짜리 쌀 한 가마 번다 이래보면 되겠습니까? 2017년 현재 80kg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다. 30여 년 전의 물가와 지금 물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테니 한번 자세히 말해보이소. 문 변호사님, 내 혼자 해가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적게 같이 합시다. 예. 변호사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변호사 앞에서 어린 여성 노동자가 힘겹게 꺼낸 이야기는 이랬다. 반장님, 저희가 회사에 요구하는 거는 딱 2가지입니다. 임금 체불된 거 제때 다 주시고 예.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달라 하는 겁니다. 뭐? 인격적으로 뭐? 경수경이 말입니다. 뭐 김경숙이 다시나 그거? 그 언니 작업할 때 반장님도 그렇고 저기 주인님도 그렇고 예. 신발 박스 포장할 때 슬쩍슬쩍 가슴을 만지딱 하면서 요새 그 언니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하가 김경수이가 그러더라. 내가 지 가슴 주물렀다고? 예. 반장님하고 주임님하고 가서 내 말 똑똑히 전해라. 에? 가시나가 옷을 제대로 입고 다녔으마 남자들이 가슴을 주무르나? 그 가시나 위에 옷 입은 거 봐라. 가슴 반은 드러나게 안 입었나? 지가 그래 싸게 나오니까 남자들이. 반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끄럽고 너그만 나가라. 존말할 때 우리가 왜 나갑니까? 회사에 불만 있잖아. 너그 생각해봐라. 돈 빌리마 제 시간에 항상 딱딱 주나?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 좀 늦게 줄 수도 있지. 그거 갖고 숨지는 아들 꼬드기 갖고 그래 못합니다. 맞습니다. 못 나갑니다. 근로기준법에는요. 야 씨발 공수라. 너희들 공수야. 공수이 싹 다 공수이. 너희가 뭐 여대생인 줄 알아? 어디서 근로기준법 시골이 쌌노 반장님. 가시나 너희들 막 적당히 하고 떨어지라. 자꾸 이런 식으로 회사 분위기 만들마 업무 방해로 싹 다 더럽힌다. 사장님이 다 유치장 쳐내락하는 걸 내 손에서 최대한 막아줬더만. 우리가 무슨 업무 방해를 했습니까? 야 이 씨발 진짜 죽을래.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회사 내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는데 그럼 뭐 재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긴데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재판에서 여러분의 정당성을 증명해줄 증인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해주면 되는데 예. 임금이 체불된 내용은 문서가 있을 끼고 가령 성희롱을 당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성희롱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거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근데 그 본인 말고 그거를 증명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혜숙이 언니가 다 봤다 아이가. 증언해줄 수 있을 기다. 맞다. 그 언니한테 증인을 좀 서달라 해보자. 1980년대 초 민주주의가 억압받던 시절 노동 현장은 한마디로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직장 내 성폭행, 성희롱,
산업체. 관련해서 노무현은 이런 기억을 남기고 있다. 그 당시에는 시국 사건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포함한 노동 관련 사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령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프레스에 손이 잘려나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때 노동자들이 법에 호소해봐도 판사들은 본인과 회사의 과실을 따져가며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며칠씩 야근에 특근을 이어 하다가 잠시 졸았고, 그래서 프레스에 손이 잘려나간 경우 그런 노동자들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팠고, 변호사로서 쉽게 돈 버는 일이 마치 죄 짓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14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포렌매디로 이어왔습니다. 팔로워 86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남 남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인데요. 2014년 장남이 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이후 두 번째 대국민 사과입니다. 기자들이 남경필 지사에게 향후 거취를 물어봤는데요. 남경필 지사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차차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남경필 지사가 향후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타당할지 물어보았습니다.
2379분이 오늘 새벽 5시까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53%, 절반 넘는 시민들은 경기도지사직을 즉각 사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반면 성인인 자녀가 벌인 일이니 어떤 추가 행동도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27%로 적지 않았습니다. 15%의 시민들은 자기 경기도지사 선거에만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지사직만 즉각 사퇴하라. 이런 의견은 5%에 그쳤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완배의 속살님. 아이디가 재밌네요. 완배의 속살. 국정원 직원이 모양 빠지게 검색어 따위로 네이버에 전화했을까요? 직원이 아예 네이버에 상주하지는 않았을까요? 네. 쾌렌시아님, 박근혜는 18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지요. 82년생 딸이 있다는 의혹이 놀랍지도 않네요. 제주 오키나와님, 적피해 세력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언론을 장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안 되지요. 네, 정상화시켜야 하고요.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개혁돼야 하되, 정의 저들이 버텨서 방송을 망가뜨리면 그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